저희 형도 서울대 갔잖아요. 저희가 그걸 해보니까 야 이거 도움 너무 많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방법이니까 그냥 믿고 무조건 해주세요. 다릅니다. 이거 하면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부 고민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유쾌한 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부법 유튜브 채널 서울대 쌍둥이 운영하고 있는 여호원, 여호용입니다. 요즘 아이들 IQ 검사 많이 해요. 지능 검사들. 아무래도 이제 공부머리가 궁금해서들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두 분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때 웩슬러 검사했었는데 120 후반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역시 내가 공부머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 하셨을까요? 정말 솔직하게는 당시에 그게 높은 수준이 낮은 수준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넘어갔죠. 네. 근데 사실 공부가 이 두 분도 타고난 머리 덕분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약간 서운할 때가 많아요.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게 있거든요. 너는 노력형이다. 이런 얘기, 저희는 진짜 치열하게 노력 많이 했었어요. 너 머리 줘서 잘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서운하고, 다시 얘기해서 머리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라도 노력 없이는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스스로 노력형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해력은 조금 괜찮은 편인데 기억력이 정말 떨어져요. 막 영화 보면 배우 이름 이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 한 달만 지나서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저 결혼했는데 아내가 맨날 혼내요. 왜 말기했는데 맨날 까먹는다고. 자기 말을 귀담아 듣지 않냐고 막 뭐라 하고. 저는 열심히 들었는데 진짜 까먹는 거거든요. 두 분에서는 공부가 가장 쉬웠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또 하셨으니까 이 서울대 가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죠. 유퀴즈에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이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 이제 교육에 대해서 완전 평생 연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도대체 그 스카이 가는 학생들은 뭐가 다르길래 걔네들은 스카이 가는 거냐 했을 때 그 교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걔네들은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공부했던 것도 돌이켜보면 시험 기간 공부하고 나서 애들이 너 진짜 내일 당장 죽을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4일 동안 저희가 잠 3시간 자고 공부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진짜 치열하게 처절하게 공부한 거예요. 얼만큼 공부하는 애들이 서울대 가냐라고 했을 때 전교 학생들 있죠. 그중에서 내가 노력으로 1등인 것 같다. 그러면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근데 노력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애 있다? 그러면 서울대 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쉽습니다. 누구나 봤을 때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애야. 그럼 걔가 서울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이랑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줘요. 예를 들어서 그냥 100명 중에서 50등 하고 있는 친구로 해볼게요. 너 50등 하고 있는 이유, 너 노력 50등이라서 그렇다. 만약에 너 전교 10등 하고 싶잖아? 너가 전교생 중에서 노력으로 10등 안에 들면 너 무조건 전교 10등 된다. 실제로 그래요. 솔직히 노력하는 게 힘든 거지 방법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너 마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입시에서 수학 얘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수학이 대학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수학 실력, 좀 수학 사고력 길러주는 방법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는 기본기고요. 두 번째는 끈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기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이랑 기본적인 풀이법들이 있죠. 개념서, 그 다음에 유형서라고 불리는 것들. 요거는 무조건 탄탄하게 마스터 일단 해놔야 돼요. 이게 있어야 사고할 수 있는 재료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을 충실하게 다지자.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문제 풀었을 때 안 풀리면 바로 포기하고 해설지 보거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애들 있잖아요. 이러면 사고로 길러지지 않고요. 어려운 문제 풀었는데 안 풀린다. 그러면은 2번이고 3번이고 어떻게든 스스로 풀어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러한 끈기가 있으면은 무조건 사고력이 길러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 덧붙이자면은 제가 수많은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 공부 잘못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잘못하고 있냐면, 선생님 모르는 거 배우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계산 따라 쓰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어떻게 다르게 가야 되냐? 개념부터 해서 문제 풀이 방법까지 모든 수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멈춰서 그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안 하게 되면 절대로 응용할 수 없고 심화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막 공식 막 외우듯이. 공식 외워서 풀듯이 이 문제는 요런 풀이법, 이 문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절대 실력 안 늘어요.
근데 문과 학생들이요. 사실 네. 패턴을 외워갖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문과 학생의 수학 공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는 문이과가 구분은 사라집니다. 그쵸. 네, 특히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네. 이하인 친구들부터는 수능에서도 문이과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문이과 구분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서는 이제 지워버리신 게 맞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공부 방법이 다르진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전 문과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수학 진짜 그 안에서 되게 못했던 편이거든요. 하위권이었거든요. 3학년 1학기 때 제가 수학 전교 1등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를 집요하게 풀어보는 그런 끈기 당연히 필요한 거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봤는지 예시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학교에서 주는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5번씩 봤어요. 저희는 그때 교과서 안 쓰고 부교재 썼는데, 부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냥 보자마자 거의 한 30초에서 1분 만에 풀 수 있게끔 반복 학습을 하니까 이게 그냥 어려운 문제도 거의 기본기 수준이 될 정도로 했고, 두 번째로 그다음에 실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게 약간 수학적인 센스가 약간 부족한 친구들은 계산하다가 실수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실수 노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계산 실수한 것까지도 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복습을 했어요. 그럼 계산 실수도 자주 하는 그 실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호 바꾸는 거에서 실수한다든지, 뭐 아니면 약분에서 실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실수하는 부분까지도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복습했다. 이런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수학을 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다 보면은 하위권에서 최상위권 됐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국어가 고등학교 입학하면 체가남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과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두 분도 역시나 고등학교 입학 전에 국어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고전 문학 읽었던 것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이것들이 이제 국어 정복에 좀 유효한 길이었는지도 여쭙고 싶은데요. 초중등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되게 강하게 추천드리는 두 가지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모의고사 공부 최소 10개 이상 하고 올라가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그리고 고전 문학, 그중에서 최소 고전 시가 교재 한 권 정도는 꼭 공부하고 올라가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유효하고요. 저희 형도 서울대 갔잖아요. 저희 형이 저희 부모님한테 동생들 이건 꼭 시키세요 라고 얘기했던 방법이고, 저희가 그걸 해보니까 야 이거 도움 너무 많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방법이니까 이거 믿고 무조건 해주세요. 다릅니다. 이거 하면은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옛날 사람들이 쓴 시, 소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 쓰는 어휘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반외국어예요. 쉬운 내용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어휘 공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글을 쓰는 방식이나 그러니까 구조 같은 것들이 되게 생소해요. 그러니까 해보면 훨씬 그 낯선 게 줄어들고요. 마지막으로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그런 문학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걸 공부 한번 하면은 그 시대적 배경에 따른 어떤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한번 생겨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가장 고전했던 과목이 국어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국어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었는데, 그때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건데, 여름방학이었거든요. 매일 모의고사 1개씩 풀고 분석해라. 이거 그냥 시켰어요. 너무 놀랍게도 그때 한 달 하고 나서 제가 1등급 아래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되게 거창한 공부법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국어랑 영어 이 두 개는 읽는 양이 엄청 중요해요. 제가 학생들 이제 지도하다 보면은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 이제 멘토링 같은 것도 해주는데, 국어 성적 안 나온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학원 다니고 인강 듣는데 본인이 직접 해보는 시간 없는 애들. 이런 애들 절대 성적 안 나와요. 왜냐면 언어잖아요. 많이 본인이 읽어봐야지 이게 독해력이 늘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배우는 거에는 시간 많이 쓰면서 본인이 직접 해보는 데 시간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헛공부하고 있는 경우죠. 본인이 직접 해보는 걸 꾸준히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갔는데 내가 지금 1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 모의고사 두 개 이상 1등급 나올 때까지 저는 꾸준히 풀고 반복하고 요거 꼭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학원 학생 중에서 정말 유명한 국어 학원에 다니던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계속 국어만 성적이 안 오른대요. 그래서 제가 너 공부한 책 좀 가져와봐 이랬어요. 그 학원 교재 가져왔거든요. 교재 상당히 좋은 교재예요. 근데 딱 보니까 왜 성적 안 오르는지 딱 보이더라고요.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애가 틀린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내가 꼼꼼하게 읽는 훈련, 논리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능력, 그러니까 그 훈련 같은 게 되는데,
이 친구가 틀렸다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정답 보기에만 요래서 뭐 이거 아님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수업에서 설명 이렇게 해주셨겠죠. 근데 학원 수업에서는 모든 거 하나하나 다 꼼꼼히 분석해 주기 어렵잖아요. 많은 지문들을 다뤄야 되니까. 야, 이러니까 너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었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야. 틀린 문제 있잖아. 그거 모든 선택지 아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랑 연결되는지 찾고 왜 맞는지 왜 틀린지 이거 분석하면서 공부해라 라고 했거든요. 한 3달 하고 나서 모의고사 봤더니 바로 등급 올라가더라고요.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있어서 선택지 분석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영어 질문입니다. 영어는 이제 곧 독해와의 싸움이라고도 해요. 그 호화 선생님께서 이제 독해 실력을 끌어올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네. 어떻게 하면 이 수능 영어 1등급 할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요새 애들 영어 공부하는 거 보면은 방법론적인 거를 되게 집중을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뭔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막 지문 다 안 읽고 풀 수 있는 방법 뭐 있는지, 막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앞에랑 마지막만 보고 답을 맞출 수 있다 봐서 이런 막 기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영어 독해 실력 기르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해석 능력이고요. 네. 글에 대한 뭐 분석 이런 거는 국어 공부하면서 알아서 길러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을 명확하게 우리나라 말 수준으로 할 수 있느냐. 실제 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 꽤 했었으니까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면 항상 1등급 나왔고 꽤 잘했거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 탭스라고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그 공인 영어 시험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대학교 입시에 쓸 수 있는 시대였어요. 탭스는 훨씬 어려워요, 수능보다. 독해가 400점 만점이었는데 제 당시에 250점이었었어요. 근데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였거든요. 겨울방학이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아, 이 영어 문장을 어렴풋이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구나.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하루에 모의고사 한 회씩 풀면서 맞았건 틀렸건 관계없이 무조건 첫 번째 문제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지문을 처음부터 한 문장씩 다시 읽어봐요. 읽어본 다음에 한 문장 읽고 이거 내가 100% 명확하게 이해됐냐? OX 해가지고 오면 넘어가고 근데 만약에 X다. 그럼 거기서 멈춘 다음에 왜 해석이 명확하게 안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해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모르는 어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문장을 봐요. 그래서 해석이 완벽하게 되면 넘어가요. 근데 모르는 어휘를 공부를 했는데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뭐냐면 구문이에요. 문장 구조. 수능 정도 되면은 문장이 되게 길고 복잡해지거든요. 문장 구조가 엄청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 있는 단어를 모두 다 안다고 해도 해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수식이 돼가지고 의미를 이루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지만 명확하게 뜻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가지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문장이 완벽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 모의고사 풀었던 거에 모든 문장을 그렇게 하면은 푸는 데는 보통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분석하는 건 한 2시간 걸려요. 이거를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했거든요. 하고 나서 시험 보니까 제가 원래 400점 만점에 250점이었대잖아요. 바로 350점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실제로 애들 많이 시켜보니까 점수가 확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구문이 정말 중요한 게 저희 중학생 때였는데 토익 공부할 때였거든요. 성적이 계속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시는 과외 선생님한테 해서 아, 이거 뭐가 문제인지 좀 진단 좀 해달라 이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보시니까 아, 얘네들이 주어 동사 찾는 걸 못하네.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에 대한 아예 가장 큰 뼈대가 주어 동사잖아요.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지. 해가지고 거기서 딱 반년 동안 주어 동사 찾는 연습하면서 기본 구문 연습했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다시 성적이 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 계속 성적 안 오르는 친구들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 중요하고 2번째 구문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그 수준에 맞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럼 구문 연습시켜주면 좋아요. 어느 시기에 공부를 좀 소홀히 해서 이제 좀 학습 빈 공간이 생긴 친구들이 노베이스 학생이라고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노베이스 학생들이 이 현재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과목별로 좀 상황이 다르겠죠. 수학은 연계성이 큰 과목이어가지고 정말 노베이스면은 이게 밑으로 어디까지 구멍이 있는지 일단 좀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진짜 실제로 지도했던 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간 학생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방정식도 못 푸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애는 아무리 현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되겠죠. 왜냐면 연립방정식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러니까 일단 밑으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일단 출발을 해야 돼요. 일단은 밑으로 어디까지 구멍이 있는지 본 다음에 거기서부터
기본 교재 있죠. 네. 수학 노베이스 학생들 같은 게 연산서랑 네. 베이직센, 연산 교재 뭐 수력 충전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2개 해가지고 빨리 쭉 떼주세요. 그러면은 적어도 현행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앞에 걸 아예 몰라서 공부 못하는 상황은 면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빨리 끝낸 다음에 현행에 집중. 네. 그리고 현행을 공부할 때도 어려운 교재 말고 쉬운 교재. 개념 원리 어려워요, 애들한테. 다른 과목은 노베이스라는 말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연계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금 당장 학기도 공부를 애들이 웬만하면 할 수 있거든요. 교과서 열심히 하고 자습서 평가 문제집 있잖아요. 요것만 시험 볼 때마다 열심히 공부시켜주세요.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참고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는 단원 평가. 중고등학생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든 성적 10점, 20점 올리기 위해서 내가 2번, 3번 복습해서 본다. 요것만 꾸준히 하면 노베이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 30점 받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한 학기 동안 현행 집중한 다음에 평균 80점 됐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현행에 집중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 저는 노베이스 학생들이 가져야 될 좀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동안 안 해왔던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극복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저희가 노베이스인데 실제로 되게 많이 나중에 성적 올려서 실제로 명문대까지 간 학생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세월을 결국 극복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적은 되게 오르는 듯 안 오르는 듯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올라가게 돼 있다. 당장 내가 공부를 이번 한 달 열심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일단 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전에 공부해야 될 거를 안 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중학교 것들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보단 지금 그래도 머리가 더 컸을 거잖아요. 그때 반년 걸려서 할 거 지금은 더 빨리 두세 달이면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만큼 3년 못했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3년을 더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단축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당장은 성적 오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본인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던 학생들 중에 그걸 극복해가지고 잘 된 사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충분히 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자기주도학습법 길러주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공부를 할 때 나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과 부모님이 시키는 거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이거 왜 해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 혼자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공부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내가 그걸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공부해 나가면은 저는 자기주도 학습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좀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해보시면 좋냐면은 매 기간마다 뭐 적어도 한 달 아니면 일주일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를 부모님 처음에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당장 그 초등학생들도 다 단원평가 같은 거 보잖아요. 단원평가 언제 뭐 다음 주 언제 있는데 그럼 우리 요거 공부해보자 하면 요거 공부하면 범위 뭐 이렇게 뭐 있을 거잖아요. 우리 목표는 요거 한 번 풀고 시험 보기 전에 틀린 것만 한 번 더 풀어보는 거다 라고 해요. 그럼 분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뭐 일주일 남았으니까 우리가 월수금 뭐 5페이지씩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시험 전날에 한번 복습하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계획을 같이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과목별로 학원 숙제 같은 경우는 내가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계획 세울 수는 없지만 시간을 그냥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학원 숙제하는 시간은 요때.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를 같이 해주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목표를 정하고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이제 점점 익숙해져요. 자전거 탈 때 뒤에서 잡아주다가 놓잖아요. 계획 세우는 것도 같이 해주시다가 나중에 조금씩 이건 한번 해볼까? 하면 애들이 해요.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 공부할 때 시험 계획 한 달짜리 세우는 거 이런 것도 처음에 못 하잖아요. 도와주세요. 한 시험 2번, 3번 보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옆에서 잘하는지 점검해 주시고 이러다 보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 기를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해주신 건데 대부분 요새 애들 학원 가잖아요. 하루 애들이 뭐 학교 갔다 오면은 그날 뭐 해야 될지 써보게끔 하는 거예요. 하루 계획. 명확하게 그냥 정해져 있어도 오늘 뭐 할지를 요새 뭐 플래너 잘 나와 있으니까 플래너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노트 한 거 A4 용지에다가 쓰게 할 수도 있고 초등학생 때는 복잡하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날 할 거 써봐라. 그 다음에 하나씩 한 다음에 체크해라. 요것만 그냥 일단 시켜주시고 이걸 매일 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이번 주에 해야 될 거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에 해야 될 거 대략 애들이 예상을 쓸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또 한 1, 2년 정도 해주다 보면은 나중에 중학교 가서 시험 공부할 때
요번 달 할 거 써보자. 이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시험 공부할 때 계획 세워서 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해본 애들이랑 안 해보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당연히 해야 될 거에서 미리 써봐야 되는 거지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애들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시켜보면 됩니다. 네, 맞아요. 공부법 여쭤봤는데 마음을 잡는 방법부터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는 공부법까지 다양하게 알려주신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저희 육태한방 독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녀들 그 공부 문제 때문에 아마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수많은 학생들을 다년간 지도하면서 느꼈던 거는 안 되는 아이는 정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될까? 이런 생각을 부모님부터 일단은 좀 바꾸셔서 우리 아이 하면 무조건 된다를 정해놓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의 믿음이 아이에게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대화하면서 항상 믿어주기로 결심하신 거 아이들이 느끼실 수 있게 해주시다 보면은 언젠가 부쩍 성장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반드시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왜 하는지 생각해 보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긴 공부 여정도 불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어떤 특정 목표를 정하고 그게 달성했으면 행복하고 달성하지 않았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동받고 행복함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하면은 이 긴 공부의 여정이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걱정 많으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믿고 지지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